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논문 썼던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연구는 저는 문헌 연구를 했고, 그리고 비교 연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분야는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 분야입니다. 오늘은 논문의 구조 잡기 중에서 세부 목차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여러 논문들을 참조를 해서 다른 논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제 판단이 되게 중요하죠. 다른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내 판단을 만드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기에 편하겠다 싶으면 나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누지 않았어요. 이 기준을 음, 좀 신중하게 세우셔서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 목차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짰던 큰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에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서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부 목차를 나눌 필요를 느끼질 않아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부 목차 없이 하나의 목차로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목차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눌 때 이 부분을 관심을 기울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연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기술을 했는데요. 제 연구 자체가 해외 교과 교육 과정과 우리나라 정보과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보과 교육 과정에서 한국과 해외 교과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기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준에서 이걸 분석을 했냐면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정보과 교육 과정에서 연계성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헌 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할 때는 관련해서 분석의 그리고 분석의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정보 교육 과정의 분석 틀을 어떻게 해왔나, 요 앞에 있던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에서 이 분석 틀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계성을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들을 비교했나, 분석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를 통해서 제가 이 논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비교하겠다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를 따로 나눠서 이렇게 챕터를 나눴고요. 이거는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도 그렇고 연구 절차도 그렇고 좀 기술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및 논의에서는 이렇게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세 국가에 대한 교육 과정의 특징을 하는 챕터를 하나를 두었고, 그 다음에 제 논문 자체가 내용을 가지고 또 연계성을 분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또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또 다른 챕터로 놔뒀어요. 그럼 처음 세부 챕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교 대상 국가, 이 세 국가에 대해서 기술할 내용을 봐서 챕터를 나눌지 여부를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비교 분석한 내용이 각 국가별로 예를 들어 한 단락, 두 단락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굳이 챕터를 나눌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각 국가별로 쓸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세 단락 이상이 돼서 꽤 많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챕터를 나눠서 중요 내용을 분석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그냥 각국을 따로따로 특징만 비교해서는 안 되잖아요. 비교의 결과는 각각의 특징들을 어떻게 서로 같이 비교를 해서 그거에 따른 시사점을 내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챕터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끼리 비교를 하는데 가라는 국가에 대해서 A, B, C 세 가지를 썼으면 나머지 다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A, B, C에 대해서 균형 있게 써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 B, C를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국가마다의 단락을 이렇게 비슷한 양을 맞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분석 내용을 나올 만큼의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관점 세 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몇 번 바꾸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각 세 국가에 대해서 비교 대상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동일한 분량으로 집어 넣게끔 그렇게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계성, 특성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미 벌써 지금 뎁스가 3개째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뎁스를 들어간다는 게 너무 깊다라는 생각을 했고 뎁스는 3개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또 세부 챕터를 둘 정도로 많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뎁스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영역에서 이렇게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각 국가에 대해서도 A, B, C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썼으면 나머지 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A, B, C 이런 식으로 구조를 둬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조를 짤 때는 내용 분량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가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썼는데 나머지 다에 대해서는 짧게 썼다든지 이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썼는데 B, C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중 자체도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이런 분량들도 저는 맞추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논문을 읽는데 가와 나와 다를 비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차이가 나면 뭔가 공정하게 제대로 비교가 안 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 안에서도 A, B, C를 이렇게 요소를 막 나눠서 썼는데 그 요소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럴 거면 좀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이거는 왜 굳이 넣었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내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제 논문에서도 좀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은 사실 새롭게 어떤 말을 지어서 낸다기보단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잖아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고, 제언은 그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제언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챕터를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참고 문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세부목차를 잡는 법과 세부목차 안에서 어떻게 구조를 잡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논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큰 목차와 세부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부목차 내에서도 어떻게
또 내용을 세분화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이 다 논문 요소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목차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관련 연구 안에서도 이렇게 뎁스, 두 번째 뎁스에 3개의 챕터가 있었고요. 세 번째 연구 방법에서도 두 번째 뎁스로 이렇게 2개의 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분석 및 논의에서 두 번째 뎁스의 목차가 2개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또 세 번째 뎁스의 목차가 있었고, 각 국가별로 비교 내용이 한 3가지 정도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어떤 요소가 있다는 의미죠. 두 번째, 내용 연계성 특성으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2개의 또 세 번째 뎁스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 또한 안에 구조가 지금 3개의 요소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 및 재현, 참고문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요소로 제가 써야 할 요소로 따지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가지 정도의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분해해서 쓴다는 거는 이 각 요소들을 하나씩 채운다는 의미인 건데, 여기서 보면 쓰기가 쉬운 게 있고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처음 쓰기 어려운 것들은 일단 서론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쓰기에는 서론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련 연구도 처음에 쓰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본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론과 관련 연구는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하시는 편이 좋고,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시더라도 대충 얼개는 처음에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 연구 방법에 의해서 분석 및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처음에 접근하기가 저는 조금 용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구 대상을 이렇게 정할 때,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쨌든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의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이라든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조금씩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완벽하게 글을 쓰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문장으로라도 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채워 나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이 비교 내용은 실제 내용 자체는 조금씩 달라질지 몰라도 서술하는 형식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잡으면 나머지는 그 특징만 이렇게 바꿔 껴 넣으면 좋은 그런 어떤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두서없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좀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논문 요소까지가 나와지면 나머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는 오히려 조금씩 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구조를 잡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들었다면 그 뒤에 요소를 채워나가는 게 나머지 절반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고요. 제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의 논문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